손나 20년 전처럼 또 도망치려고 이 파렴치한 인간아. 무슨 소리야? 이 아줌마 갑자기 왜 이래? 난 당신 몰라. 몰라? 20년 전 내 뱃속에 내 아이가 있었을 때 날 버리고 떠난 게 누구였지? 이 아이가 내 딸이야. 뭐라고? 말도 안 돼. 이건 오해야. 찻집 연화를 향하는 길은 한없이 고요했다. 오래된 한옥들이 줄지어 선 북촌의 돌담길을 따라 걷는 오후, 마음속에 깃든 향긋한 다향이 모든 불안을 가라앉히는 듯했다. 다도 전문가로서 수많은 다회, 자위를 열며 살아온 나는 비록 미혼모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지만 딸 수빈이를 훌륭한 건축사로 키워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온전히 무시한 채 오직 딸 하나만을 바라보며 버텨낸 세월이었다. 그런 딸이 미술관장의 며느리가 된다니 지난 고초를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북촌의 한 고급 한정식집 별실에서 상견례가 시작되었다. 예비 사돈 부부는 인자한 미소로 우리 모녀를 맞이했다. 특히 미술관장 박진호 씨는 딸이 건축학과에 입학해서 전문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본 은사였기에 수빈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욱 따뜻했다. 수빈이 같은 훌륭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야말로 관장님 같은 훌륭한 가문의 딸을 보내게 되어 마음이 놓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덕담이 오갔다. 딸 수빈이가 건축사로서 얼마나 성실하고 유능한지, 예비 사위 민준이가 얼마나 착하고 바른 청년인지 서로 칭찬했다. 나는 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관장님이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빈이 아버지가 누구시죠? 그동안 불편해하실까 봐 여쭤보지 못했는데 결혼을 앞둔 지금에야 누구신지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미혼모로서 가장 숨기고 싶었던 부분,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이었다. 아이의 아빠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나를 버리고 떠났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번호와 주소가 모두 바뀌어 연락할 방법이 없었기에 딸은 아빠의 얼굴조차 모르고 자랐다. 그게 수빈이 아빠는 임신 직후부터 연락이 안 돼서요. 임신한 걸 알고서도 연락이 끊겼다고요?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있나? 대체 누굽니까? 누가 그런 나쁜 짓을 한 겁니까?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아니면 적당히 둘러대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하던 찰나, 문이 열리더니 중년의 남성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충격으로 온몸이 굳었다. 20년 전 나를 버리고 떠났던 그 남자, 이지훈, 딸아이의 아빠였다. 그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채 형님에게로 다가가 인사를 했다. 역시 형님이 맞으셨네요. 아니, 진호 형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바로 옆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자네와 비슷한 웃음소리가 들리더군. 혹시나 하고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민준이 이름으로 예약이 돼 있길래 잠시 인사차 들렀네. 제 웃음소리가 그렇게 독특합니까? 옆방에서도 듣고 바로 알아차릴 만큼 그는 또 한 번 호탕하게 웃었다. 멀리서도 누군지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독특한 웃음소리였다. 한바탕 웃고 나서 예비 사도는 동생에게 우리 모녀를 소개했다. 인사하게. 이쪽은 장차 우리 며느리가 될 김수빈 양. 그리고 그 옆에는 사돈이 되실 김수빈 양의 어머님이시네. 안녕하세요. 한채린입니다. 그제야 나를 알아본 이지훈은 잠시 멈칫했을 뿐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이 삼촌,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깍듯한 인사 후 나는 말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20년 만에 그것도 딸의 상견례 자리에 아이 아빠가 나타나다니. 그저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가 없었다.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정말 처음 보는 게 맞아요, 이지훈 씨? 오랜만에 보는 게 아니고요. 사돈께서 우리 지훈이와 아는 사이셨습니까? 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수빈이가 누구의 딸인지 물으셨죠? 바로 이 남자의 딸이에요. 여기 있는 관장님의 동생이 바로 제 딸의 아빠입니다. 폭탄 발언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시선이 일제히 이지훈에게로 쏠렸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제가 딸의 아빠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슨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맹세코 이 자리에서 사부인과 처음 뵙습니다. 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나와는 달랐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날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어떻게 나를 몰라? 지훈 씨, 나 한채린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내 딸은 당신이 날 버리고 사라졌을 때 내 뱃속에 있던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여기 있는 수빈이야. 이 아이가 바로 당신 딸이라고. 모두가 충격으로 눈이 휘둥그레졌다. 딸 수빈이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와 그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지훈아? 이 말이 사실이니?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형님.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라니? 무슨 오해? 당신이 한국미술사학과를 다니던 시절에 우리 집 반지하에서 자취했었잖아. 매번 월세도 제대로 못 내던 당신을 우리 엄마가 밥이며 반찬이며 해주며 걷어줬잖아. 교수가 꿈이던 당신이 집안 형편 때문에 그 꿈 포기하고 유학 준비한다고 할 때도 부모님은 늘 당신을 응원했어. 내가 미술학원 다니기 시작하던 날부터 당신을 내 미술 과외 선생으로 고용하고서는 매달 과외비도 꼬박꼬박 두둑하게 주어졌잖아.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 줄이고 공부에 매진하라고. 그러다가 우리 사귀는 거 들켰을 때도 다 이해해 주셨잖아. 그렇게 우리 부모님도 인정한 사이였는데 어떻게 덜컥 임신을 시켜놓고는 갑자기 사라질 수가 있어? 그때 임신하는 바람에 나는 그렇게 원하던 미술 전공도 못하고 부모님도 충격으로 몸져 놓으셨어. 그래놓고선 이제 와서 오해라고? 제가 한국미술사학과 출신인 건 맞는데 정말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지금은 큰형님께서 미술관장이시지만 당시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유명한 화랑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런 제가 뭐가 모자라서 반지하에서 자취를 하겠습니까? 아마 사부인 되실 분께서 저와 이름도 얼굴도 비슷한 누군가와 단단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하도 뻔뻔하게 나오자 모두 나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다. 내 딸 수빈이까지도.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를 대신해 사과드릴게요. 엄마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제 아빠와 비슷하게 생긴 분을 보고 갑자기 이성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성을 잃긴 왜 이러? 나 멀쩡해. 지금 무척 이성적이라고. 그리고 네가 왜 죄송해? 죄송하다고 사죄해야 할 사람은 이지훈 저 인간이야. 그만해 엄마. 대체 오늘따라 왜 이래?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민준 씨. 아무래도 상견례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딸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엄마, 어서 가자. 나는 이대로 자리를 뜰 수 없었다. 20년 만에 찾아낸 아이 아빠를 바로 눈앞에 두고 그냥 갈 수는 없었다. 더군다나 그가 절대 아니라고 잡아떼는데 이대로 그냥 가버리면 앞으로는 영영 확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유전자 검사해. 나의 제안에 그 인간은 헛웃음을 쳤다. 유전자 검사 같은 걸 제가 왜 해야 합니까? 왜 못해? 이지훈 씨. 당신이 정말 이 아이 아빠가 아니라면 당당하게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잖아. 안 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딸이 튀어나오질 않나.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질 않나. 웬 미친 여자가 달려들어서는. 완전 재수음 붙었네. 형님, 저는 이만 옆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행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내 말을 무시하고 나가려는 아이 아빠를 관장님이 불러세웠다. 지훈아, 거기 잠깐 멈춰서 봐. 수빈이 어머님, 수빈이 아빠가 한국대 미술사학과 다니던 이지훈이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한국대 미술사학과 90학번이 지훈이요.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봅시다. 네? 형님까지 왜 그러세요? 수빈이 아빠가 너하고 출신 대학, 학과, 학번, 이름까지 같다니. 누가 제 명의를 도용이라도 한 모양이죠, 형님? 그땐 대학이 전산화가 안 돼서 남의 학생증 복사해가지고 가짜 대학생 행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서 네가 수빈이 아빠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야. 사돈께서 이렇게까지 확고하게 너를 아이 아빠라고 주장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니? 유전자 검사를 해서 서로 오해를 풀어. 관장님의 눈빛은 단호했다. 아이 아빠도 큰형의 단호한 태도를 거스를 수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형님. 검사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간은 결국 유전자 검사에 동의했다.
그러면 민주나 막내 삼촌과 사돈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관장님의 말에 그 인간이 끼어들었다. 뭐하러 번거롭게 형님. 그냥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말 들어. 너는 계속 아니라고 하고 사돈은 계속 맞다고 하는데 제3자가 검사를 의뢰해야 문제가 없지 않겠니? 그리고 만약에라도 사돈의 말대로 수빈이가 지훈이 딸이라면 우리 민준이와는 사촌지간 아니니? 사촌끼리의 결혼은 허락할 수 없으니 이 유전자 검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안이야. 그러니 민준이가 당장 여기서 머리카락을 뽑아서 공정하게 진행해. 관장님의 근엄한 말에 아이 아빠도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 그렇게 상견례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다. 찻집의 향을 맡으며 이곳에 도착할 때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한 결말이었다. 딸 수빈이는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극심한 충격과 혼란에 빠진 듯 나와는 한마디 말도 섞으려 하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아빠의 존재를 폭로하고 상견례 자리를 망쳤다는 이유에서였다. 나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었다. 이지훈, 그 인간이 수빈이 아빠가 분명하다는 것을. 그렇다면 수빈이는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사촌끼리 결혼을 하도록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얼마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다. 나는 딸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다. 검사 결과는 당연하게도 친자 관계가 맞는 것으로 나왔다. 내 말이 진실이었고 그 인간의 말은 모두 뻔뻔한 거짓이었다. 관장님은 분노에 차소리를 질렀고 예비 사위 민준이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딸은 혼란과 슬픔에 잠겼다. 긴 침묵 끝에 관장님이 입을 열었다. 당장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대신 수빈이가 우리 집안 사람인 걸 알게 됐으니 정식으로 호적에 올리는 걸 논의해 보겠습니다. 계속 엄마를 따라 한시성을 쓰게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훈이는 나를 따로 좀 보세. 그 인간이 큰형님을 따라 나가려는데 내 딸 수빈이가 입을 열었다. 저는 이시성으로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시성으로 살아왔어요. 사람들이 왜 엄마와 성이 같냐고 물어도 저는 늘 당당하게 말했어요. 엄마 핏줄인데 왜 엄마랑 성이 같으면 안 되냐고. 그랬던 제가 왜 이제 와서 이깟 유전자 검사지 한 장 때문에 한씨 성을 버리고 이씨 성이 되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아니 관장님, 배려해 주시는 마음 잘 알지만 저는 지금처럼 어머니와 같은 한씨로 한수빈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딸이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엄마 가자. 우리 앞을 막아선 건 다름 아닌 민준이었다. 딸의 대학 시절부터 10년간을 사귀어온 연인이자 내 사위가 될 뻔한 바로 그 청년. 못 가. 이대로는 절대 못 보내. 아버지,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수빈이와 결혼할 거예요. 뭐 사촌이면 왜 결혼을 못 한다는 건데요?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고 다른 나라에선 사촌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많은데 무슨 소리예요? 절대 안 돼. 그리고 막내 삼촌 저랑은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나는 의아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삼촌과 조카가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다. 막내 삼촌, 할머니가 전남편 사이에서나 데려온 아들이잖아요. 공교롭게도 전남편도 이씨여서 성이 같은 거지 본가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실 수빈이랑 저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져야 해요?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피도 안 섞였는데 왜 우리 결혼하지 말라는 거냐고요? 절대 안 돼요. 사람들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집안을 뭐라고 손가락질하겠니? 사촌 간의 결혼은 절대 안 돼. 수빈이가 그냥 어머니 성 따라서 살겠다잖아요. 이수빈 안 하고 계속 한수빈 하겠다잖아요. 그럼 우리 사촌 아닌 거 아닌가요? 예비 사위의 꾸짖음에도 사돈 내외는 사촌 간의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며 결사반대했다. 결국 딸은 20년 만에 아빠를 만난 대가로 파혼을 하게 되었다. 딸은 왜 이제껏 아빠가 누군지 알려주지 않았냐며 원망 섞인 화를 냈다. 딸의 눈빛에서 나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을 느꼈다. 진실을 숨기고 싶어서 숨겼던 게 아니라 그 인간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도통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나의 잘못이 딸의 행복을 위협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 일이 있은 다음 날, 딸은 메모 한 장 남기지 않고 훌쩍 어디론가 떠났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민준이가 내게 전화를 걸었을 때 이미 다른 나라로 출국한 이후였다. 그리고 그 인간, 이지훈이 나를 찾아왔다. 큰형님이 수빈이를 호적에 올리도록 나를 설득하라고 한 모양이더라고.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다. 큰형님이 더 이상 수빈이를 찾지 못하도록 한국을 떠나달라고 했다. 체리나, 네가 딸 데리고 여기를 떠나. 이제라도 서로의 삶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우리가 영원히 서로를 마주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해. 왜 우리가 떠나야 해? 떠나려면 당신이 떠나. 나는 여기서 이뤄놓은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잖아. 어렵게 얻은 교수 자리를 버리고 내가 어딜 가니? 아무것도 없는 당신이 가는 게 낫지. 그걸 말이라고 해? 나도 여기에 내 삶이 있어. 20살 어린 나이에 딸을 낳은 나는 육가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다도 자격증을 땄다. 향을 배합하는 일을 좋아했기에 나는 각종 차와 향수를 만드는 공방에서 10년의 경력을 쌓은 후 나만의 찻집 브랜드를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기 시작했다. 이제는 꽤 자리를 잡아 생활에도 여유가 생겼고 새로운 향수 제품도 출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버리고 한국을 떠나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나는 안 떠나. 그렇다고 수빈이를 이씨 집안 호적에 올리지도 않을 거야. 더 할 말 없으면 가봐. 돌아서는 내게 아이 아빠가 매달렸다. 체리나, 아직도 내게 화가 나서 그러는 거지? 정말 미안하다. 제발 나를 용서해줘. 그 인간은 다짜고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체리나,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께서 나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셨어. 강제로 너랑 연락 못하게. 그는 20년 전 나를 버리고 떠났던 이유를 설명했다. 눈빛은 나의 동정심을 사려는 듯 애처로웠다. 하지만 나는 그게 다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다. 20년 전에 우리 집 반지하에 새들어 살 때도 항상 저런 눈빛으로 우리 가족의 연민을 샀던 그였다. 나는 정말 힘들었어. 낯선 미국 땅에서 가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 도저히 너랑 수빈이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었다고. 그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가족들에게 얼마나 천대받았는지 구구절절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동정심을 자극하는데 탁월했다. 어릴 적 나도 그런 그의 모습에 모성애를 느껴 모든 것을 받아주며 사랑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도 그는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다. 나는 정말 외로웠어. 이혼한 어머니는 재혼에 방해가 된다며 나를 애물단지 취급했고 정말 이제 귀 기울여줄 곳이 아무데도 없었어. 그때 너를 만났고 너만이 나를 이해해줬지. 너는 나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어. 왜 나한테 그따위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나더러 당신을 이해해달라고? 너 정말 미쳤니? 내가 돌아서려 하자. 그 인간은 나의 손을 덥석 잡았다. 체리나,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어머니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 만약 내가 너랑 계속 만나면 어머니가 새로 재혼한 윤씨 집안 호적에 이름도 못 올릴 판이었어. 나는 그때 너무 어리고 나약했어.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어. 그는 눈물을 흘리며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나는 그것이 악마의 눈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과거의 불행을 방패 삼아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미국에 가서도 너를 잊지 못했어. 매일 밤 너와 뱃속에 있을 아기 생각에 잠을 못 이뤘지.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어머니께서 나의 모든 연락을 감시했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게 하셨어. 나는 완전히 고립된 채로 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정말 너와 수빈이를 버린 게 아니야. 그저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야. 나도 사실은 너와 같은 피해자야. 그 인간의 뻔뻔함에 나는 환멸을 느꼈다. 저절로 목소리가 커졌다.
피해자? 당신이 어떻게 피해자야? 당신은 나를, 그리고 내 딸을 버렸어. 내가 임신한 걸 알면서도 연락을 끊고 증발해버렸어. 20년 동안 우리의 존재를 외면하고 살았다고. 오로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상황이 어땠든 당신은 파렴치한 이기주의자야. 내가 소리치자 그 인간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애처롭던 눈빛은 사라지고 두 눈동자엔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러곤 버럭 화를 냈다. 시끄러워.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네가 그때 내 상황을 알기나 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커지고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동정심을 사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네가 그때 나를 붙잡았어야지. 네가 좀 더 강하게 나왔어야지. 네가 나를 더 많이 이해해줬어야지. 그는 모든 잘못의 원인을 나에게 돌렸다. 내가 자신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랬던 게 이제 와서 내 앞길을 막아? 네가 어디서 감히 나를 망치려 들어? 대학도 못 나온 고졸 주제에 너 따위가 내 짝으로 어디 가당키나 해? 내가 왜 대학을 못 갔는데? 대학 합격 통지서 받은 날 수빈이 임신한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난 내 성공 대신 뱃속에 잉태된 생명을 선택한 거야. 학업도 포기하고 아이를 위해 살아온 내게 그런 비난을 해? 너 가당키나 하냐고?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야? 인간이 아니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말에 그는 때릴 것처럼 손을 치켜들었다. 네가 감히 어디서 나한테 짐승이라고. 나는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눈빛은 20년 전에 나를 버리고 떠날 때보다 더 차갑고 무서웠다.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폭력적인 본성이 드러난 것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네 딸과 함께 한국을 떠나. 싫어. 내가 왜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게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그의 손이 내 뺨을 내려치려는 순간 다른 남자의 손이 그의 손목을 꽉 붙잡았다. 나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민준이가 서 있었다. 예비 사위였던 민준이가 그 인간의 손목을 잇는 힘껏 움켜쥐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막내 삼촌? 민준아,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대체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수빈이를 이씨 가문 호적에 올리는 일 때문에 상의 좀 하러 온 거야. 상의를 한다면서 어머니는 왜 때리려고 한 건데요? 때리다니? 누가 누굴? 그건 완전 오해야. 나는 그냥 어깨에 벌레가 앉았길래 떼주려고 한 거야. 이 삼촌은 절대 누굴 때리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야. 평화주의자라고. 그러니까 제발 이 손 좀 놔줄래? 민준이는 그제야 그 인간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어머니와 할 얘기가 있으니 삼촌은 그만 가보세요. 할 얘기는 나도 있어. 내가 어른이니 오늘은 민준이가 삼촌한테 양보해라. 무슨 얘기를 하실 건데요? 아까 말했잖아. 수빈이를 호적에 올리는 일 때문에 왔다고. 그렇다는 분이 왜 아직 숙모님한테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신 거예요? 숙모? 너 혹시 그 사람한테 수빈이 얘기를 했니? 아니요, 아직요. 그런데 삼촌이 지금 자리를 안 비켜주시면 지금 바로 숙모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얘기를 할까 하고요. 숙모님에게 모르고 있던 딸이 생겼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하네요. 알았어, 갈게. 지금 바로 갈 테니까 네 숙모한테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응? 부인 얘기가 나오자 그 인간은 오금을 저리며 내뺐다.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삼촌이랑 무슨 얘기하셨어요? 나더러 수빈이 데리고 한국을 뜨라고 하더라. 자기는 싫은데 큰형님이 자꾸 수빈이를 호적에 올리라고. 성하시니 우리가 어디 안 보이는 데로 꺼져줬으면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숙모라는 사람 말이다. 어떤 분이시니? 알고 싶으세요? 조금 궁금하구나. 어떤 사람이길래 그 인간이 오금을 저리며 내빼는지. 그러자 민준이가 휴대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서 보여주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막내 삼촌이랑 숙모의 인터뷰가 실린 기사예요. 기사? 나는 민준이가 내미는 휴대폰을 받아보았다. 미술사학과 교수 부부 이지훈, 윤슬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많이 배우고 성공한 사람. 특유의 여유 있고 우아한 모습이었다. 기사에는
부인 윤슬기의 할아버지가 장관까지 지낸 명문가 집안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교수 부부이자 명문가 자제였다. 다도 전문가로서 독자적인 찻집 브랜드를 론칭한 나 역시 나름 성공했지만 그들의 집안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나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기사를 읽던 나는 한 구절에 시선이 머물렀다. 대학 시절 첫눈에 서로에게 반한 두 사람은 한국에서 약혼을 하고 함께 미국 유학을 떠났다. 민준아, 이 기사가 정말 사실이니?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약혼을 한 다음에 미국 유학을 가서 석박사 학위 받고 바로 결혼한 걸로요. 아니, 나한테는 분명 어머니 때문에 강제로 미국에 갔다면서 그래서 나한테 연락할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막내 삼촌이 그랬어요? 억지로 미국에 가서 연락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 그리고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나와 만나고 있을 때도 양다리였던 거야. 아, 이 쓰레기. 제 삼촌만 아니면 진짜 한 대 패주고 싶네요. 너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결혼한 건 1995년이 맞니? 너무 어릴 때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즈음일 거예요. 내가 임신하기 전부터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자기 엄마가 새 아빠와 결혼하자마자 집안끼리 합의를 봐서 약혼을 했겠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서 어떻게 된 인간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기사를 더 보다간 속에서 열불만 터질 것 같아 민준이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그런데 너는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찾아온 거니? 어머니, 수빈이랑 저 허락해주세요. 무슨 말이야 그게? 제가 수빈이 찾아서 잘 설득해 볼 테니 어머니께서 우리 결혼 허락해달라고요. 안 된다. 왜요? 어머니, 사실 막내 삼촌이랑 저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거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네 할머니가 재혼하면서 데려온 전 남편 자식이 아이 아빠였으니 당연히 피는 안 섞였지. 그래도 안 돼. 대체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우리 부모님처럼 사촌이라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피 안 섞인 사촌이 뭐가 그리 대수라고요? 사촌은 개뿔. 난 그냥 우리 수빈이가 이씨 집안에 들어가는 자체가 싫어. 그 집안 호적에 올리는 것도 싫고 너랑 결혼해서 그 인간을 집안 어른으로 모셔야 하는 건 더 싫고 여기서 더 엮이지 말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서로에게 더 좋다고 봐. 저는 수빈이가 막내 삼촌을 집안 어른으로 모시는 게 싫으시다고요? 그럼 막내 삼촌이 사라지면 되겠네요. 그게 무슨 말이니? 민준이는 별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막내 삼촌이 사라지면 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는 다음 날 저녁에 알 수 있었다. 민준이의 막내 숙모이자 그 인간의 부인이 나를 찾아왔거든. 부인은 기사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 우아하고 세련됐다. 찻집으로 들어온 그녀는 차를 고르는 척하다가 내게 차갑게 인사를 했다. 한채린 씨 되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신지? 저는 이지훈 씨 부인 되는 사람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바람을 피운 것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따뜻한 차로 손님을 대접하고는 가게 문을 닫았다. 아무래도 빨리 끝날 얘기가 아닐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혹여나 얘기 중에 손님이 오기라도 하면 곤란할 것 같았다. 하실 말씀이란 게 뭔가요? 어젯밤에 민준이가 술에 취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수빈이가 이지훈 씨 딸이라는 사실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배운 사람답게 감정을 숨기고 애써 차분하게 말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빈이를 제 딸로 호적에 올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저희 부부의 명예와 사회적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그 말씀하러 오셨으면 헛걸음하셨네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나도 내 딸을 그쪽 호적에 올릴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요. 지난 20년 동안 아빠 없이 잘 자랐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먼 미래에도 내 딸은 나와 같은 한시성을 쓸 거고요. 나의 단호한 대답에 그녀는 잠시 놀란 듯했다. 모르긴 몰라도 내가 딸을 호적에 올리거나
그들의 삶에 끼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따님이 계속 한시성으로 살아간다니 다행이군요. 하지만 어찌 되었든 따님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따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 어떨까요? 미국 건축사 면허를 딸 때까지 비용은 전적으로 저희 쪽에서 부담하겠습니다. 단, 어머님도 함께 미국에 가시는 조건으로요. 지금 우리 모녀더러 한국에서 꺼져달라는 말씀이세요? 최대한 서로가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쩜 지난번 남편이랑 똑같은 말을 하냐? 뭐라고요? 싫습니다. 우리가 싫으면 당신들이 떠나세요. 이미 미국에서 유학도 했고 또 미술사학과 교수 부부니까 설렁설렁 미국말도 잘하시겠네. 미국 건축사 면허를 딸 때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해드리겠다니까요. 이건 수빈 양에게 다시 없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수빈 양 지금 회사에 사표 던지고 사라졌다면서요? 그건 또 어떻게? 민준이가 다 말했어요. 수빈 양이 일 때문에 사라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사라진 거 아니고 여행 간 거예요. 그리고 곧 돌아올 거고요. 우리 수빈이는지 엄마를 두고 어디 멀리 떠날 애가 아니에요. 평생 우리 둘이 의지하고 살아와서. 그러니까요. 뭐가 그러니까예요? 그러니까 평생 엄마와 둘이 의지하고 살아온 수빈 양이 왜 갑자기 말도 없이 아니, 여행을 떠났을까요? 바로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방증 아닐까요? 생각해보세요. 여행을 갔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버린 아빠도 없고 집안 문제로 꼬여버린 남자친구도 없는 그런 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의미잖아요. 어머니, 내가 왜 그쪽 어머니예요? 따님을 생각해서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수빈 양은 이 모든 걸 잊을 수 있는 먼 곳으로 떠나길 바랄 겁니다. 일주일의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시면 여기 명함에 적힌 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녀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자리를 떠났다. 향긋하게 우려낸 차는 입에도 대지 않은 채였다. 나는 멍하니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 딸은 정말 모든 걸 잊을 수 있는 먼 곳으로 떠나길 바라는 걸까? 그렇다면 내가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나는 슬슬 딸아이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저 잠시 여행을 떠났다기에는 다소 긴 시간이었기에 혹시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몰려왔다. 언제쯤 딸아이가 돌아오려나 기다리던 저녁 무렵이었다. 기다리던 사람은 오지 않고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그 인간이 돈 뭉치와 서류 몇 장을 들고 왔다. 체리나, 얘기 좀 하자. 왜 또 왔어? 와이프가 다녀갔었지? 알면서 왜 물어봐? 와이프가 일주일 기한을 줬는데 아무런 답이 없다면서 이걸 받아오라더라고. 아이 아빠가 서류를 내게 건넸다. 서류의 최상단에는 비밀 유지 각서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다. 비밀 유지 각서? 수빈이가 너한테는 비밀이었니? 딸이 숨기고 싶은 존재였냐고? 그 인간은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자기 할 말만 했다. 거기 사인 좀 해줘. 와이프가 거기 사인 못 받아오면 집에 들어오지 말래. 내가 왜 당신이 집에 들어가고 말고까지 관여를 해야 돼? 나는 몰라. 사인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당장 나가. 여기 이거 받아. 뭐야 이게? 아이 아빠가. 내미는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권 현금이 가득 들어있었다. 이거 받고 제발 여기 사인 좀 해줘.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돈으로 내 입을 막으려는 인간. 그의 눈빛은 절박한 동시에 비열했다. 나는 아이 아빠를 다시 만난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돌이켜봤다. 그 시간 동안 20년 전 임신한 나를 두고 말도 없이 사라진 데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우리 모녀의 존재가 아이 아빠에게는 숨기고 싶은 치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야, 이지훈. 뭐? 야, 이지훈? 너 미쳤어? 이지훈. 네 부인한테도 말했지만 너희 돈 필요 없어. 그리고 내 딸의 존재는 이따위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알겠어? 제발 체리나. 부탁이야. 이렇게 빌게? 나 이 서류에 사인 못 받아가면 집에서도 쫓겨나고 교수 자리에서도 잘릴지도 몰라. 우리 장인어른
이 지금 내가 있는 대학재단 이사장이시거든? 장인어른이 나한테 30이나 된 딸이 있다는 걸 알아봐. 나 진짜 모가지야. 이 모가지는 네가 챙겨. 왜 나한테 와서 난리야? 그 인간은 또다시 나에게 매달리며 자신의 처지를 호소했다. 어쩌면 인간이 이렇게 한결같이 못난 걸까? 한때 이런 인간을 사랑했던 내 자신에게 화가 날 정도였다. 나는 절대 여기에 사인 못하니까 이거 가지고 당장 나가. 나는 돈 봉투를 그 인간의 가슴에 밀어넣었다. 그러자 그 인간은 다시 내 손에 돈 봉투를 쥐어주었다. 그러길 수차례 내 손에 주어진 돈 봉투를 다시 그 인간에게 건네려는데 딸이 들어왔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다. 내 손에 돈 봉투가 들려 있었으니까 그 돈은 또 뭐고? 딸은 테이블 위에 놓인 비밀 유지각서를 들어보았다. 비밀 유지각서? 여기 사인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거야, 엄마? 아니야, 수빈아. 그게 아니라 딸의 오해를 풀려고 다가가는데 아이 아빠가 사이에 끼어들었다. 맞아, 바로 그거야. 돈이라는 게 말이다.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엔 가장 쉬운 방법이니? 아니야. 수빈아, 이 인간 말 믿지 마. 수빈아, 여기 비밀 유지 각서에 사인한 후에 엄마와 함께 미국으로 가. 가서 미국 건축사 면허 딸 때까지 이 아빠가 모든 비용을 지원하마. 안 간다고 했잖아.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어서 여기서 나가. 당신이 뭔데 간다 안 간다 결정을 해? 나는 지금 수빈이의 의사를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좀 빠져. 수빈아, 아빠가 너한테 부족함 없이 다 해줄게. 지금까지 엄마랑 둘이서 힘들었잖아. 이제 이 아빠가 그거 다 만회하고 싶은데 제발 이 아빠에게 기회를 주겠니? 복잡한 상황 속에서 딸은 괴로워하는 듯했다. 사랑하는 예비 사위 민준이와 사촌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아빠의 존재와 그의 이기적인 태도. 딸은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어 보였다. 엄마, 아빠, 그만하세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결혼 포기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빠 딸이라는 거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더 이상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요. 딸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사촌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사랑까지 포기한 딸에게 아이 아빠는 각서 얘기만 반복했다. 여기 각서에 사인해. 사인만 하면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 않으마.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슬픔과 체념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나는 딸의 결정에 가슴이 아팠다. 이 모든 건 20년 전 우리 모녀를 버린 아이, 아빠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왜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얘나 지금이나 내 딸 수빈인 걸까? 나는 딸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결정이 뭘까 고민했다. 답은 정해져 있었다. 사인할 테니까 각서 주세요.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딸. 여기에 사인하면 돼. 잘 생각했다 우리 딸. 잘 생각한 게 뭘 잘 생각해? 이 빌어먹을 종이 조각의 사인 절대 못해? 나는 각서를 중간에서 가로채서 화장실로 냅다 튀었다. 그리곤 문을 잠갔다. 밖에선 아이 아빠가 자물쇠를 열라며 문을 쾅쾅 두드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예비 사위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딸이 자신을 버렸던 아빠 때문에 행복을 포기하는 게 싫었다. 예비 사위 민준이는 내 딸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인데 딸이 그런 남자와 헤어지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다. 딸이 포기하려 했던 모든 행복을 되찾아주고 싶었다. 민준아, 수빈이가 돌아왔어. 지금 당장 가게로 와. 민준이는 10분도 안 돼 가게에 도착했다. 그는 사랑하는 연인 수빈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수빈 씨, 어디 갔었어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나 버리는 거 아니죠, 수빈 씨? 나는 수빈 씨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민준 씨, 이제 우리 그만해요. 우리는 사촌이잖아요. 누가 사촌이래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끼리. 예상치 못한 일에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 사랑에 대한 확신에 금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모두 잠시예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수빈 씨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난해치면서 파혼하자는 얘기만은 하지 마요. 예비 사위 민준이는 딸에게 매달리며 결혼을 간청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간절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딸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나는 딸의 망설임을 끝내주고 싶었다. 나는 이 결혼 찬성이다. 나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가장 놀란 사람은 아이 아빠였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두 사람의 결혼이라니. 절대 안 돼. 왜 안 돼? 어릴 적 버린 딸을 같은 집안 사람으로 받아들이려니 왜 쫄려? 쫄리다니? 무슨 그런 말을? 그럼 대체 왜 안 되는데? 이 결혼을 막아야 네 과거를 숨길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수빈아, 너는 내 딸이야. 그러니까 아빠 말 듣고 민준이랑 결혼하지 마. 너 진짜 나랑 한 집안에서 명절마다 얼굴 보면서 살 자신 있어? 수빈아, 저런 헛소리에 일일이 대답할 필요 없어. 야, 이지훈. 네가 수빈이랑 한 집안에서 명절마다 얼굴 볼 자신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러면 네가 사라지면 되겠네. 당신 와이프가 준다던 미국 유학자금. 그거 가지고 당신이 가! 미국!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너는 지금 딸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명예를 위해서 이 결혼을 막으려는 거잖아.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 같으니라고. 뭐? 너 따위가 어디서 내 말에 반기를 들어? 어디서 별 거지발사계 같은 게 나타나서 우리 집안을 망치려 들어? 그 인간은 이성을 잃고 폭언을 쏟아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 계속되자 보다 못한 민준이가 나섰다. 삼촌, 그만하세요. 어떻게 어머니께 그런 말을 하세요? 민준, 넌 빠져. 네가 뭘 한다고 나서? 아이 아빠는 민준이에게까지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자 민준이는 휴대폰을 꺼내 그 인간의 추태를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다. 삼촌, 입 조심하세요. 지금 하시는 말들 모두 녹화하고 있습니다. 뭐? 녹화? 네가 감히 나를 찍어? 당장 꺼! 그 인간은 민준이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민준이가 요리조리 피하는 바람에 휴대폰을 빼앗으려다 욕을 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영상에 담기고 말았다. 민준이는 그 영상을 곧바로 SNS에 올렸다. 명문대학 미술사학과 교수의 욕설과 추태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년 전에 벌인 딸의 결혼을 방해하는 그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결국 인간 이지훈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장인에게까지 영상이 전해져 대학 내 모든 직위를 잃고 이혼까지 당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견디지 못한 그는 결국 해외로 도피했다. 나를 버리고 딸의 존재를 외면했던 아이 아빠는 결국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반면 느닷없이 마주친 아빠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려 했던 딸 수빈이와 예비 사위 민준이는 현실의 벽을 넘어 지켜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한때 사돈이 될 뻔했던 관장님을 찾아갔다. 유전자 검사를 확인하던 날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나를 보는 그의 표정이 복잡 미묘했다. 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미혼모로서 겪었던 어려움 속에서도 딸이 얼마나 훌륭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났는지 이야기했다. 딸과 민준이가 서로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도 우리 수빈이와 민준이는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유일한 배필입니다. 관장님께서도 아들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이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진심 어린 부탁에 관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민준이에게서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전해들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동생이지만 그래도 제 형제의 잘못을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홀몸으로 딸을 훌륭하게 키우신 사돈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의 코끝이 찡해졌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리 사과를 해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런데 관장님, 방금 저한테 사돈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들은 거 맞죠? 네, 사돈. 그러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겠습니다. 집사람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아내도 워낙 수빈이를 좋아해서 결국엔 마음을 돌릴 겁니다. 제가 철없고 책임감 없는 제 막내 동생을 대신해서 수빈이를 딸처럼 맡기며 보살피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스러운 딸을 저희 집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장님이 마침내
딸과 민준이의 결혼을 허락했다. 상견례의 파국 이후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진심을 이해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다. 드디어 딸 수빈이의 결혼식 날이 밝았다. 아빠가 없는 딸을 위해 민준이는 신랑 신부가 함께 입장을 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사위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혼모로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딸을 훌륭하게 키워낸 나의 삶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20년 전 나를 버리고 떠났던 그 인간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는 딸의 행복과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나의 삶은 이제 슬픔이 아닌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인이 20년의 세월을 견디고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용서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서사시입니다. 홀로 딸을 키워낸 어머니의 강인함과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맞서는 젊은 연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실과 마주하고 가장 어려운 싸움이 가장 값진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을 찾아주시고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